박철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70세였다. 매년 하는 건강검진이었다. 평소처럼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다. 혈압 재고, 혈액 검사하고, 의사가 괜찮다고 말하면 끝이었다. 30년을 해온 연례 행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사장님, 잠깐 앉으시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수는 불안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어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다. 치매라고요? 제가요? 말도 안 돼요. 멀쩡한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네, 아주 초기입니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최근 일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보이셨어요. 날짜 감각도 조금 떨어지셨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초기라서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약도 처방해 드릴게요. 운동도 하시고 두뇌 활동도 활발히 하셔야 해요. 철수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다. 말년에 자식도 못 알아봤다.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지내셨다.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슬펐던가. 이제 나 자신도 그렇게 되는 건가? 의사가 계속 설명했다.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약을 제때 못 드실 수도 있고 길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불 끄는 것도 잊으실 수 있고요. 누군가 곁에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가족, 자식들, 과연 돌봐줄까?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큰 아파트였다. 20평이 넘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컸다. 텅 빈 느낌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투병 2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 후로 혼자였다. 외로웠다. 말할 사람도 없었다. 자식들은 있었다. 셋이나 장남, 박민수는 45. 대기업 과장이었다. 서울 강남에 살았다. 바빴다. 항상 바빴다.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차남, 박준호는 42. 자영업을 했다.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그것도 바빴다. 손님이 많다고, 장사가 잘 된다고 했다. 막내딸 박수진은 39. 전업주부였다.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다. 초등학생 남매였다. 학원 보내고 숙제 봐주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다. 모두 바빴다. 아버지 볼 시간은 없었다. 철수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 일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했다. 부품 제조 회사였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었다. 직원 50명을 거느렸다. 30년을 일해서 돈을 모았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재산이 많았다. 아파트 2채, 한 채는 자신이 살고 한 채는 월세를 받았다. 강남 아파트였다. 시세가 15억이었다. 월세로 200만 원이 들어왔다. 상가, 건물도 하나 있었다. 지방 소도시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옷가게, 3층은 학원이었다. 월세로 300만 원이 들어왔다. 은행 예금도 10억이 있었다. 정기예금, 적금, 주식까지 모두 합치면 30억은 됐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땀 흘려 일한 대가였다. 하지만 요즘 자식들이 섭섭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잘 오지 않았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다. 명절에나 왔다. 설날, 추석, 그것도 밥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갔다. 아이들 봐야 한다고, 일해야 한다고, 피곤하다고, 전화도 잘 안 했다.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다. 안부, 전화는 거의 없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연락이 왔다.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사업 자금 필요해요.
애들 학원비 좀 보태주세요. 차 바꾸려는데 도와주세요. 집 보증금 좀 보태주세요. 철수는 항상 줬다. 자식들이니까 거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빌려준다고 했지만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얼마나 줬을까? 계산해보니 억 단위였다. 민수에게 2억, 준호에게 1억, 수진에게 7천만 원. 철수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치매. 만약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리면 자식들은 어떻게 나올까? 진짜 나를 돌봐줄까? 아니면 재산만 노릴까? 궁금했다.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치매 걸린 척 해보자. 자식들을 시험해보자.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재산만 노리는지. 철수는 결심했다. 연기를 하는 거다. 완벽하게. 자식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1년 정도 해보자. 그리고 판단하자. 철수는 다음날 장남 민수에게 전화했다. 아침 9시였다. 민수는 출근 준비 중이었다. 배경에서 아내가 애들 챙기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아빠다. 잠깐 시간 있니? 민수는 바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빨리 말씀하세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다. 아빠가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치매래. 의사가 초기 치매라고 했어. 민수는 놀란 척했다. 네, 치매요? 잠깐만요. 배경에서 아내가 뭐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아내에게 아버지 치매래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다. 형식적인 놀람이었다. 그럼 어떡해요? 병원에서 뭐래요? 약 처방받으셨어요? 철수가 말했다. 약은 받았어. 근데 의사가 누가 돌봐줘야 한다는데 혼자 있으면 위험하대.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사 일이 정말 바빠서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거든요. 동생들한테도 얘기해보세요. 준호랑 수진이도 있잖아요. 우리 셋이서 돌아가면서 방문하면 되죠. 전화를 끊었다. 철수는 씁쓸했다. 아들이 걱정은 안 하고 동생들한테 떠넘기네. 차남 준호에게도 전화했다. 오전 11시였다. 준호는 식당에서 장사 준비 중이었다. 배경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아빠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치매 진단받았어. 준호도 비슷했다. 아, 그래요? 심각한 거예요? 그럼 요양보호사 구하시죠. 저희가 돈 보태드릴게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손님이 왔다고 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돈은 보태준다고? 직접 돌볼 생각은 없구나. 막내딸 수진에게도 전화했다. 오후 2시였다. 수진은 집에 있었다. 애들은 학교 간 시간이었다. 수진은 울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어떡해요? 치매요? 그럼 이제 기억도 못 하시는 거예요? 철수가 말했다. 의사가 초기라서 지금은 괜찮대. 하지만 누가 돌봐줘야 한대. 수진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애들 데리고 갈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민수는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했다. 준호는 식당 장사가 바쁘다고 했다. 수지는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 바쁘다고 했다. 철수는 확신했다. 자식들은 관심이 없구나. 나보다 자기 생활이 중요하구나. 철수는 공격적으로 연기하기 시작했다. 자식들을 하나씩 집으로 불렀다. 민수가 먼저 왔다. 한 달 만이었다. 토요일 오후였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철수는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다.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를 쳐다봤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것처럼 연기했다. 너 누구야? 민수는 깜짝 놀랐다.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 민수요. 철수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민수, 누구지? 우리 집에 왜 있어? 민수는 당황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저 큰아들이잖아요. 철수는 계속 연기했다.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는데. 넌 누구고 여긴 어디야?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다.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사신 집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민수는 그날 황급히 돌아갔다. 아버지 치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구나. 그날부터 철수는 더 심하게 연기했다. 밥 먹은 걸 잊어버린 척했다. 준호가 왔을 때였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안 먹었어. 배고파. 하지만 식탁에는 빈 그릇이 있었다. 방금 먹은 흔적이었다. 준호는 놀랐다. 아버지, 방금 드셨잖아요. 철수는 화를 냈다.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안 먹었다니까. 배고프단 말이야. 화장실 위치를 못 찾는 척도 했다. 수진이 왔을 때였다. 철수가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 화장실이 어디지? 여기 어디야? 수진이 안내했다. 아버지, 저기예요. 저기가 화장실이에요. 옷을 거꾸로 입기도 했다. 셔츠를 뒤집어 입었다. 바지도 앞뒤를 바꿔 입었다. 자식들이 하나씩 찾아와서 고쳐줬다. 걱정하는 척했다. 아버지, 정말 심각하시네요. 하지만 진짜 관심은 없었다. 금방 가버렸다. 그들의 진짜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재산이었다. 3달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자식 셋이 모였다. 아버지 집에서였다. 드물게 셋이 동시에 온 날이었다. 철수는 침실에 누워 있었다. 자는 척했다. 문을 살짝 열어뒀다. 거실에서 자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지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 지난번에 나를 못 알아보시더라. 이러다가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겠어. 준호가 맞장구 쳤다. 맞아. 그럼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혼자 두면 사기당할 수도 있어. 요즘 치매 노인 노리는 사기꾼 얼마나 많은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민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찾아봐야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서재나 안방에 있겠지. 세 자식은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아버지가 깰까봐 발소리를 죽였다. 서재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서류들을 뒤졌다. 계약서, 영수증, 각종 문서들. 안방 옷장을 열어봤다. 옷 사이사이를 뒤졌다. 양복 주머니도 확인했다. 부엌 찬장까지 뒤졌다. 냄비, 뒤도 봤다. 옛날 사람들은 돈을 이상한 데 숨긴다고 했다. 철수는 침실 문틈으로 몰래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식들이 재산만 찾고 있었다. 자신을 돌보는 게 아니라. 민수가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묶음을 찾았다.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있다. 여기 형이 찾았어. 세 자식이 모여 통장을 펼쳤다. 하나씩 확인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이것 봐. 10억이야. 이게 다 예금이야? 정기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어. 준호가 흥분하며 말했다. 아파트랑 건물까지 하면 30억은 되겠는데?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야. 수진이 말했다. 우리 셋이서 나눠야지. 한 명당 10억씩이네. 아이들 대학 등록금 걱정 없겠다. 민수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잖아. 준호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치매 걸렸잖아.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면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어.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가능하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이 동의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철수는 침실문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가 날까봐. 자식들이 이런 애들이었나.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더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며칠 후였다. 민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평일 저녁이었다. 아버지, 여기 좀 봐주세요. 중요한 서류예요. 철수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게 뭔데?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아버지 치매 걸리셨잖아요. 재산 관리를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은행 일도 제가 대신할게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철수는 서류를 천천히 봤다. 재산 관리 위임장이었다.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을 민수에게 넘기는 서류였다. 은행 거래, 부동산 매매, 모든 결정권이었다. 철수는 손이 떨리는 척했다. 펜을 들었다 놨다 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척했다. 민수는 조금 짜증을 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빨리 사인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제가 은행 가야 한다고요. 철수는 생각했다.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얼마나 더 추악해질 수 있는지. 철수는 펜을 놓았다. 고개를 흔들었다.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다음에 할게. 내일 하자. 민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류를 챙겨 돌아갔다. 반년이 지났다.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제는 아예 철수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어느 일요일이었다. 자식 셋이 또 모였다. 점심을 먹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혼자 요리하다가 가스불 켜놓고 잊어버리시면요? 불날 수도 있어요. 요양원이 낫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도 거들었다. 맞아요. 거기 가시면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잖아요. 밥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훨씬 안전하죠. 우리도 마음 편하고. 수진도 동의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희도 매주 면회 갈게요. 주말마다 갈게요. 걱정 마세요. 좋은 요양원 알아볼게요. 시설 좋은 데로요. 하지만 철수는 알았다. 요양원에 보내고 집과 재산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자신을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려는 거였다.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목소리에 힘을 줬다. 싫어. 절대 안 가. 여기서 살 거야. 내 집에서. 자식들은 설득하려 했다. 돌아가며 말했다. 아버지, 거기가 더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어요. 같은 나이의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프로그램도 많고요. 하지만 철수는 완강했다. 손사래를 치며 절대 안 가. 나 여기서 죽을 거야. 결국 자식들은 그날은 포기했다.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요양원을 알아봤다. 강제로라도 보낼 계획을 세웠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까지 했다. 철수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왔을 때였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거실에서였다. 철수는 침실에 있었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들렸다. 네, 변호사님. 강제 입원도 가능한가요? 치매 환자니까 법원 허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진행해 주세요. 철수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 끝내야겠다. 어느 날 오후였다. 자식들이 모두 일하러 간 시간이었다. 철수는 몰래 집을 나갔다. 평소처럼 옷을 입고 모자를 썼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갔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오래 거래하던 변호사였다.
회사 법률 자문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변호사 김상우는 철수를 반갑게 맞았다. 사무실로 안내했다.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건강하시죠? 무슨 일이세요? 철수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재산만 노려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는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치매 걸린 척 했어요. 1년 동안요. 자식들을 시험하려고요. 누가 진짜 효자인지 보려고요.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럼 치매가 아니셨어요? 연기하신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며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초기 치매 진단은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해요. 기억도 다 있고요. 다 연기한 거예요.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안타깝네요. 자식들이 그럴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언장을 바꾸려고요.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변호사가 물었다. 그럼 재산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철수는 생각해둔 답을 말했다. 사회에 기부하려고요. 고아원에 5억, 양로원에 5억, 그리고 장학재단 만들어서 10억 넣으려고요. 가난한 학생들 공부시키려고요. 나머지는 제가 쓰면서 살다가 죽으면 다 기부할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새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1년이 지났다. 길고 긴 1년이었다. 철수는 연기를 계속했다. 힘들었지만 참았다. 진실을 끝까지 보고 싶었다. 드디어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철수는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다. 셋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토요일 오후 3시에 꼭 오너라. 토요일 오후였다. 자식 셋이 모두 왔다. 뭔가 기대하는 표정들이었다. 혹시 재산 분배 이야기인가? 유언장 작성하시나? 드디어 때가 온 건가?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멍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식들이 앉았다. 소파에 일렬로 앉았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똑바로 일어섰다. 자식들이 놀랐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버지, 언제부터 혼자 일어나세요? 목소리도 또렷하시고. 철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치매 아니야. 자식들은 얼어붙었다. 표정이 굳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가 말을 이었다. 1년 동안 연기했어. 치매 걸린 척. 너희를 시험하려고.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철수는 서재로 가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다 녹음돼 있어. 너희가 재산 얘기하던 것, 통장 찾던 것, 요양원 보내려던 것, 나를 후견인 만들려던 것. 다. 자식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철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새 유언장이야. 읽어봐.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다. 읽다가 경악했다. 입이 떡 벌어졌다.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철수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준호가 울며 애원했다.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1년이야. 1년 동안 딱 한 번도 진짜로 날 걱정한 적 없었어. 재산만 생각했지. 수진도 무릎을 꿇으며 울었다.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1년이었어. 너희가 놓쳤어. 이제 끝이야.
민수가 다가가려 했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도 생각이 짧았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철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나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자식들은 울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철수는 직접 문을 열어줬다. 나가. 나가란 말이야. 자식들은 울면서 결국 집을 나갔다. 철수는 혼자 남았다.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2년 후 철수는 큰 집을 팔았다. 15억에 팔렸다.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했다. 고아원에 5억, 지역고아원 3곳에 나눠줬다. 양로원에 5억,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이었다. 장학재단에 10억,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다. 나머지 10억은 생활비로 쓰기로 했다. 언론이 보도했다. 신문에 크게 났다. 박철수, 20억 사회환원. 효도 없는 자식들 대신 기부 선택. 감동적인 결단. 사람들은 철수를 존경했다. 댓글이 쏟아졌다. 훌륭하신 분이세요. 자식들은 부끄럽겠네요. 진짜 효자는 따로 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찾아왔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철수는 만나주지 않았다. 문 앞에서 돌려보냈다. 그들은 이미 자식이 아니었다. 철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평화롭게 살았다. 고아원 아이들이 가끔 찾아왔다. 할아버지. 그리고 안겼다. 철수는 그 아이들이 진짜 손주 같았다.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밥도 사줬다. 양로원 어르신들도 만났다.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다. 할아버지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철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후회는 없었다.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어느 날 고아원 원장이 찾아왔다. 박 사장님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미소 지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이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원장이 물었다. 자제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네요. 연락 안 하니까.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철수는 괜찮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그해 겨울이었다. 철수는 고아원 크리스마스 행사 초대받았다. 아이들이 공연을 준비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다. 철수는 앞자리에 앉아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달려왔다.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선물을 줬다. 손으로 만든 카드였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통했다. 자식들보다 더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 그날, 치매 연기를 시작한 날. 그때는 두려웠다.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리고 해방됐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자유로웠다. 집에 도착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평화로웠다.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잘한 일이었다.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 철수는 미소 지었다. 72년을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했다. 에필로그. 철수는 75세에 세상을 떠났다.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순간 자식들이 왔다. 아버지. 철수는 그들을 봤다. 이제야 오냐? 민수가 울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철수는 약하게 웃었다. 너희 엄마가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시네. 나도 이제 가봐야지. 수진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사랑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철수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철수가 도움고아원 아이들, 양로원 어르신들, 장학금 받은 학생들 모두 울며 절했다. 자식들은 구석에 섰다. 부끄러웠다. 진짜 효자는 자식이 아니라 철수가 도운 사람들이었다.